안녕하세요. 집신도 짝이 있고 결혼할 인연도 따로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혼할 사람들도 따로 있나 봅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혼한 지는 이미 꽤 시간이 흘렀어요. 가끔씩 제 옛날 이혼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제는 화가 나거나 열불이 나지는 않아요. 이혼 초반에는 떠올리는 것마저도 스트레스라 매일을 명상과 요가로 잡념을 떨쳐내는 데 쓰곤 했죠. 저에게 첫 결혼은 마치 폭풍 같은 것이었어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했으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친정아버지의 중매,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맞선 같은 걸 잘 보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는 생각이 좀 옛날 분이시라 좋은 혼처가 있으면 무턱대고 저희 두 자매에게 붙여주려고 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 중매나 맞선, 소개팅이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날 날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꽃피는 계절이었어요. 남편의 직업은 의사였고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죠. 아버지는 병원에서 남편을 보고는 결혼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딸과 맞선을 보라고 권했고 남편이 그에 응해 맞선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어지간히도 딸을 의사와 결혼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1년을 만나봐야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과 아버지는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빨리 결혼하게 된 거죠.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기에 남편 결혼에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개원을 앞두고 있어 모아둔 돈도 모조리 다 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는 의사 사위를 갖게 해준 저에게 그 아파트 명의를 제게 이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혼 전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남편의 비싼 물건에 대한 애정이요. 사치와 낭비라고 하면 좀 너무할지도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엄청 고가의 물건을 사들이지를 않나? 무조건 좋은 걸 사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저는 솔직히 일반 회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 규모가 작은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빚뿐인데도 돈을 펑펑 쓰는 남편이 불안했지만 그 당시에는 알아서 잘 조절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내가 조절해주면 될 거라는 오만한 생각까지 했었죠. 저희 결혼에 문제가 생긴 건 결혼식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에게 오래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솔직히 예전 여친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첫 여자라는 웃기지도 않는 착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성인 남자가 3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사귀던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건 시기가 문제였어요. 제가 그 여친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남편이 찍어준 제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던 도중이었어요. 제게 폰을 맡기고 화장실을 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나게 제가 입었던 드레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사진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휴지통 안에 웬 젊은 여자의 셀카 사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통 휴지통은 30일 전 사진까지 저장이 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 사진이 휴지통 안에 있다는 건 요 한 달간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는 게 되잖아요. 게다가 그 사진첩 안에는 둘이서 팔짱을 낀 사진이나 배경으로 유명 여행지가 찍힌 사진이 많았어요. 아무리 봐도 최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오자마자 그 사진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 여자 누구야? 설마 바람핀 건 아니지? 팔짱도 끼고 여행도 같이 간 것 보니까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거야. 진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나랑 사귀면서? 아니야. 그런 오해할까봐 내가 걱정하긴 했는데 이 여자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애야. 헤어진 지는 벌써 오래됐고. 나 당신이랑 사귀면서
이 여자랑 관계도 정리했어. 그런데 왜 사진이 최근 거냐고. 사귀지도 않는데 팔짱 끼고 놀러가고 그래? 헤어졌다면서 웃는 얼굴로 사진도 찍고? 아니야. 내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함께 여행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가준 거야. 그것도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간다고 할 수 있어? 게다가 얘랑 6개월 전에 헤어져서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청첩장 주려고 연락한 거야. 혹시 안 나가면 나쁜 짓 할까봐 같이 여행 가준 거고. 정말 맹세코 나한테는 당신뿐이거든. 그런 오해받는 것도 정말로 마음의 상처라고. 그럼 사진은 왜 남겨둔 거야? 삭제하고 지워버리면 끝인데 왜 내가 이걸 보도록 만들었냐고. 정말로 신경을 안 써서 그랬어. 나도 어제 부랴부랴 사진 확인하고 버렸거든. 내가 진짜로 이 여자랑 사귀고 있었으면 그런 사진을 남겨둘 리 없잖아. 정말로 떳떳하지 못한 여행이었으면 사진을 내 폰으로 찍었을 리 있겠어? 그제야 저희의 짧았던 만남이 실감됐어요. 이래서 친구들이 길게 만나보라고 한 거였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파혼하기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일단 친정에서 특히 아버지의 의사 사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워낙 컸거든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다 내셔서 지금 파혼을 결정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유심히 보니 사진 속 옷이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초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곧 결혼할 남자를 의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사진을 간직했다면 모를까. 사진을 삭제까지 한 남자가 설마 바람을 피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다만 남편에게는 단단히 일러두기로 했어요. 있지,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 안 해. 남자의 바람은 나한테는 이혼 1순위거든. 나는 내 사람을 남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외도 생각하지 마.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그럼 당연하지. 나도 바람 피는 사람은 싫어.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 평생의 반려를 배신하는 행동은 절대 안 할 거니까 꼭 믿어줘. 나한테는 정말로 당신뿐이거든. 전 여친한테도 벌써 말했어. 호호 할아버지가 돼도 나는 우리 와이프뿐이라고. 저는 그 말에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물론 마음의 의심은 좀 남아있었지만 남편은 무척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거든요. 바람을 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였고 저와 있는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줬기에 의심을 없애버리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 쉽게 넘어가지는 않더군요. 그날에는 남편이 집에 없었어요. 1박 2일로 남자 동기들과 낚시 여행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저도 처음에는 의심해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친구들끼리만 모여 노는 자리였어요. 몇 번 따라가고 난 뒤부터는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따라간 적 없었어요. 그날은 인쇄할 게 하나 있었는데 퇴근한 후에 연락을 받은 거라 집에서 인쇄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핸드폰도 있고 웬만한 건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신혼집에 있는 컴퓨터는 남편이 가끔 일을 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게임을 할 때 사용하곤 해요. 컴퓨터가 잠겨져 있지 않아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컴퓨터를 열고 자료를 다운받았어요. 그런데 다운받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딜 갔는지 모르고 이래저래 뒤지다가 메모장으로 된 파일을 모두 열어보게 됐죠.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이 저장된 문서. 얼마 전 남편은 새로운 폰으로 바꿨는데 그때 이걸 백업하느라 컴퓨터에 저장해둔 대화 내용인 듯 보였어요. 상대방 이름은 동기 춘식이로 되어 있었는데 생각 없이 내용을 훑다가 저는 눈알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대화의 주인공은 춘식이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대화의 주인공은 여성이었죠. 그걸 대화만으로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알 수밖에요. 남편이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 남자를 자기야라고 부를 리가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구두나 백, 화장품을 요구하는 대화가 가득했으니까요.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 대화 내용 중간중간에는 사진이라고만 적혀 있는 곳이 있었는데 실제 사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아래 위로 적힌 글들이 너무 적나라했어요.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가까운 사이인지를 말해주는 문장으로 가득했거든요. 요즘 폼이 좋네? 몸매 관리 중이야? 이런 품평 같은 대화는 물론 방금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같은 대화. 심지어는 지금 와이프는 여자로서 매력이 1도 없어서 그냥 그 여자 재산 때문에 잠시 살아주는 것뿐이야. 지금은 내가 쓰는 돈 다 대주니까 참고 사는 거지. 얼굴도 볼 것 없고 주부로도 빵점인 여자야. 그나마 돈이 많은 게 장점이지. 이 정도로 빡치는 내용도 있었어요. 둘의 마지막 대화는 말이죠. 자리가 잡히고 개원할 때 진빚 다 갚고 나면 와이프랑 헤어지고 당신이랑 살 거야. 그때 되면 빚도 없을 거고 돈 잘 버는 의사 되어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이게 그 대화의 마지막이었네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곧 졸도할 것 같더라고요. 손을 벌벌 떨면서도 정신을 애써 부여잡으며 그 메모장을 복사해서 제 폰으로 보냈어요. 혹시 몰라서 제 모든 흔적을 다 삭제하고 모른 척 했어요. 물론 이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되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중간에 그걸 알아차리고 선수 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화가 났다가 울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남편이 도착했을 때 남편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과 간식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화가 더 났어요. 제 비위를 맞춰 돈이나 뜯어내려는 이 남자를 지금 당장 내쳐버리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혼해주면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잘 살겠지? 하는 생각이요. 이번에 내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여자와 모든 관계만 끊어준다면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지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생각했죠.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네. 혹시 나 놔두고 바람 피는 건 아니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당신 너무 바쁘니까 걱정되고 그래. 그 말을 꺼내고도 마음속으로는 제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길 바라는 제가 있었어요. 그럴 일 없어. 자기가 요즘 예민한 거야. 나한테는 당신뿐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당신 좋아하는 마카롱이랑 장미꽃도 사왔어. 이거 보고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은 나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좋냐니. 난 당신이 상냥한 게 좋아. 내가 가끔씩 하는 어려운 부탁이나 요구도 다 들어주잖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친구랑 1박으로 놀러 갈 수 있는 남편은 거의 없지. 안 그래? 당신이 착해서 내가 이렇게 복에 겨운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에 저는 그때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말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착하다? 그건 멍청하다는 뜻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대주는 바보 같은 년이라는 뜻. 난 착한 사람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자기 신용카드 금액 모자랄 때마다 보태줘서 그렇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도움은 되지. 다른 게 더 많아.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었겠죠. 저를 그저 물주로만 생각했으니 다른 게 생각날 리가 있나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주는 애정은 나중에 다 돌려받을 테니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한테 빌려준 돈들 어차피 자기가 돈 많이 벌면 나한테 갚아줄 거잖아. 안 그래? 솔직히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서 그렇지. 나 자체는 가진 게 크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의사 남편 덕 좀 보겠다는 거지. 그건 걱정 마. 그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줄게.
당신한테 지금 신세 지고 있는 것도 그때쯤에는 다 갚아줄 거야.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시켜 줄게. 아버지도 의사사위 좋아하셔. 나중에 아버지가 가진 재산도 동생이랑 나랑 반반 나누는 거 알지? 얼마 전에 회갑 앞두시고 재산 정리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아버지가 자기 죽고 나면 이 돈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준다고 나한테 의사 남편 잘 보필하라 하시더라고. 이 말은 당연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침을 꼴깍 삼키더라고요. 어지간히도 제가 던진 미끼가 먹음직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장인어르신도 참,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지낼 건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잘 지내보자. 그리고 결혼식 전에 내가 한 이야기 기억하지? 난 바람 피는 사람이 이혼 사유 1위야. 바람만 피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변화는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전혀 찔리는 구석도 없이 태연한 그 얼굴.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몸에 밴 그런 만들어진 미소였죠. 잘 알지. 나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우리 좋은 부부 사이가 되자. 알았지? 좋은 부부 사이는 무슨 돈에 눈이 먼 욕심쟁이 주제에. 남편의 말에 진짜 뜻이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부터 10까지 제게 거짓말을 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이놈. 사람이 아닌 놈이죠. 이혼을 결심한 저는 남편의 뒤를 캐어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이때 저는 결혼과 함께 퇴사를 한 직후였기에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하는 중이었으니 시간은 남아 돌았죠. 제 폰에 옮긴 메모장을 정독하며 두 사람의 패턴을 정리했어요. 어디에서 자주 만나는지, 무엇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특정 장소가 자주 언급되는 걸 발견하고 저는 그곳으로 가서 상간녀의 모습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내게 친구와 회식이 있어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제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상간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역시 상간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더 놀라고 화가 났어요. 남편과 오랫동안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결혼식 직전에 제게 들킨 전 여친이었거든요. 소리라도 지르며 당장 뛰어가고 싶은 것을 꾹 참았어요. 참을수록 복수는 속이 시원하겠죠. 지금 당장은 바람난 남편 뒤나캐는 못난 여자처럼 보일 테니까요. 죽어도 그렇게 보여주기 싫었어요. 잘못은 남편 놈과 저 상간녀가 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뒤로도 그 여자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닌 지 3일 만에 그 상간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다가 아주 좋은 복수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상견례 날 10분 정도 늦게 갈 거라고 말이죠. 사실 여동생은 그 다음 주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시집가는 그 집안도 교육자 집안으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교양 있는 분들이셨죠. 자기야,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시간 비워두라고 했지? 오늘 일정 있던 건 아니었어? 오늘은 일정 없어.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그건 도착할 때까지 비밀인데. 일단 정장도 입고 좀 꾸미고 와. 알았어. 어디 좋은 데 갈 거야? 싱글벙글 웃는 남편은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차에 타고는 일부러 내비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직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줬어요. 남편은 귀찮아했지만 별말 안 하고 잘 따라왔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한 듯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상견례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제가 도착한 시간은 본래 상견례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가게 룸에 모든 가족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에게는 들어가기 직전에 말해줬죠. 오늘 내 동생 상견례 있어서 온 거야. 뭐? 처제 상견례? 당신이 그걸 왜 비밀로 한 거야? 하고 애써 웃는 남편의 모습이
뭔가 찝찝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상간녀가 이번 주 상견례 있다고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럴까봐 미리 이야기 안 한 건데 이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남편이 들어가자 사돈 될 사람들 가족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상간녀도 앉아 있었죠. 제 여동생의 예비 신우였던 상간녀가 이내 제 남편을 발견하고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제 옆에 선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 역시 무척 경직된 얼굴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자리를 정해줬는데 하필 상간녀 바로 앞자리가 남편 자리더라고요.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삐걱대는 모습이 제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던지. 이쪽은 저희 언니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형부예요. 동생이 저희를 소개해주고 나서 저는 인사를 드렸죠. 그쪽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한 후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일부러 빤히 쳐다봤어요. 상간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쪽 여동생분은 제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아닐까요? 상간녀는 재빠르게 모른다며 제 말을 끊어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은 있네요. 몇 개월 전에 본 거라 긴가민가 하긴 한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이 계속 이어지자 갑자기 남편이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여보, 나 차에 뭘 놔두고 와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잠시만 밖에 같이 나가줘. 혼자서 들고 오기 힘들어서. 지금 나가는 건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지. 적어도 식사 다 하고 나가는 길에 가져오면 또 몰라도. 그리고 차에 아무것도 없던데 뭘 가져와? 당신 오늘따라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아니야. 누가 안절부절 못한다고 그래. 진짜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 그럼 잠시만 있어봐. 저는 저를 끌어당기는 남편을 잠시 멈추고 일어서서 여동생의 사돈어른을 향해 공손히 말씀드렸어요. 사돈어르신,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축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조만간 의사사위 생길 수도 있으시겠네요. 제 말에 사돈댁 두 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 얼굴은 아주 망가졌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돈 처녀, 우리 딸은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고 결혼 이야기도 없는데. 아, 모르셨군요. 두 분의 따님께서 현재 제 남편과 사귀고 있거든요. 저와 만나기 전부터 저와 결혼한 지금까지 매주 매달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저와 헤어지고 그쪽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네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저희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서방이 뭐를 어째? 양가 부모님이 모두 놀랐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곧 숨이 넘어갈 만큼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재빠르게 무릎 꿇고선 제게 애절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조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자리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응? 제발 부탁인데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조용한 데서 오해 좀 풀자고. 이런 자리는 진짜 그런 말 하기 어울리지도 않고 진짜 이 사람과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 이걸 보고도 그 말 할 수 있을지 볼까? 나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 내가 오해한 건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걸 보면 정확해지겠지. 저는 가방에 넣어왔던 인쇄물을 탁자에 올렸어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인쇄했더니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뭐 그러라고 크게 뽑았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불륜을 정확히 특정하는 문장만 뽑아서 인쇄했죠. 종이 내용을 보는 양가의 부모님들은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하죠. 서로의 관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그 대화 내용에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기 쉬웠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는 그 인쇄물들을 부랴부랴 숨기려고 열심히 주었지만
제가 한 장만 뽑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허공에 수십 장을 뿌려주니 그걸 회수하려는 생각은 못 하더라고요. 다만 얼굴이 일그러진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한 명, 일그러진 얼굴의 사돈 어르신이 손에 든 종이가 부들부들 떨리도록 떨고 있었어요. 아니, 여보게,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이름도 춘식이로 되어 있고, 그니까 이건 내 딸이 아닐 거야. 착한 내 딸이 불륜을 저질렀을 리가 없어. 사돈 어르신이 당황한 말투로 저에게 뭔가 잘못됐다며 말했어요. 필사적으로 딸을 변호하려 애쓰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가 딸을 변호하는 건.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해드렸어요. 그게 궁금하신가요? 불륜을 하면서 당당하게 여자 이름을 저장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이름은 가명일 겁니다. 그렇지만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세요. 그러니까 아가씨, 폰 좀 빌려주실래요? 당신 전화기로 우리 남편한테 전화하면 분명 대학 동기 춘식이라고 뜰 텐데.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 제가 남편의 전화번호를 읊는 도중에도 상간녀는 절대로 자기 폰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흥분해서 말했죠. 뭐하고 있어? 빨리 전화해봐. 너 설마 진짜로 불륜을 저지른 거야? 유부남이랑 사귄 거냐고. 번듯하고 멀쩡한 오빠 밑에 이런 여우 같은 여동생이 있다니. 애가 달아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불륜을 확신하신 아버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뭔 일이냐. 설마 최서방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이야. 내가 바라던 사위가 내 딸한테. 아버지, 의사 남편 두신 거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 이제 이런 남편 필요 없어요. 머리만 좋으면 뭐해요? 그 좋은 머리를 몰래 바람 피는 데나 활용하는데. 여보,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그치만 이혼만은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한다고는 말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할 테니까 제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는 당신 ATM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부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사실 그 톡 대화 내용 나 다 봤어. 당신이 폰 바꾸기 전에 백업해둔 예전 내용까지 싹 다. 이런 대화를 보고 제정신으로 당신이랑 계속 만날 수 있겠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다면서.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헤어져 준다니까? 그 후에 둘이서 콩을 볶든 깨를 볶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 왜 결혼 도중에 사람을 바보 만드냐고. 6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졸라서 할 만큼 우리 집 돈이 탐났어? 그런데 어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돈 못 주는데. 다른 데서 알아봐 이제. 아니야, 진짜 오해야. 그 뒤로 우리 진짜 만난 적 없고 나는 당신뿐이라고.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돼. 나 진짜로 당신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그냥 그건 헛소리가 나온 거고. 그래, 술 취해서 그랬나 봐. 나는 기억도 안 난다고. 나 진짜 이혼 못해. 왜? 얼굴도 못생겼고 주부로도 못 쓰는 여자가 뭐가 중요해서. 아, 여전히 돈 때문이니? 그렇다면 이제는 저 여자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내 돈은 다 돌려받을 거야. 위자료는 물론 상간녀 소송도 걸 거야. 위자료 싹 다 받아먹을 거고 내가 당신한테 사준 것들은 고스란히 놔두고 가야 될 거야. 가져가고 싶으면 돈 내고 가져가던가.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상간녀를 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잘 들으셨죠? 당신한테도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소송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속이잖아요. 언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시누이라니 그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고요. 동생에게는 정말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 잘못은 저 두년놈이 저질렀는데 왜 저와 제 동생,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동생은 과하게 충격받았어요. 그렇지만 신우이로 그 상간녀를 대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애초에 그 남자도 아버지의 중매로 알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오빠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교육자 집안이라고 해서 다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상간녀를 신우이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싫지 않을까요? 그것도 언니의 가족을 깬 장본인인데. 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마자 친정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야, 이 괘씸한 놈아! 내 돈 내놔! 개원할 때 나한테 빌린 돈 당장 개원해! 이 사기꾼 놈아!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폈어? 게다가 내가 맞선을 이야기할 때도 둘이 사귀고 있었다고? 내가 내 손으로 딸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 책임 어떻게 질 거냐? 어떻게 질 거냐고! 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와이프에게 충성을 다해서.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넌 내 딸만 속인 게 아니라 우리까지 속인 거야. 그래놓고 뭐? 충성?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은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우리 딸을 돈 뽑는 기계로 생각했다고? 그 돈으로 저 여자랑 놀러나 다닌 거야? 너 같은 놈한테는 단돈 1원도 아까워. 내가 줬던 돈 다 돌려주지 않으면 너 일할 때마다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시위할 거야. 저는 저보다 더 흥분한 아버지를 말리느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버지가 다 해버리셨거든요. 결국 남편은 아버지에게 빌린 돈 7천만 원에 의원 개원을 명목으로 빌린 대출금 1억 5천까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됐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까지 쓴 엄청난 금액의 신용카드 금액에 곧 이혼 소송으로 지불해야 할 위자료도 내야 했죠. 그러니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저 사람들 말이 다 사실이냐? 네가 진짜로 유부남이랑 만난 게 맞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쪽 집은 저쪽 나름대로 뒤집어졌더라고요. 파혼당한 상간녀의 오빠도 자기 여동생을 추궁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지금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인 건지 알기나 해? 미치려면 적당히 미쳐야지. 왜 남의 인생에 피해를 주고 난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먼저 사귀고 있던 남자였다고. 뺏긴 건 저 여자가 아니라 나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봤자 유부남과 만난 미혼 여성, 그 부분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참 바쁜 그 집 사람들을 놔두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은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먼저 내보냈죠. 어차피 이혼은 제가 하는 거고 두 분 부모님이 너무 흥분해서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뒤로 제가 밖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질게. 맹세코 그 여자랑 더 이상 만나지 않을 테니까 나 버리지 마, 응? 지금은 안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럼 헤어지겠다는 소리를 왜 밖에 나와서야 하는 건데? 헤어질 거면 그 여자 있는 자리에서 선언했어야지. 아직까지 그 여자가 신경 쓰이나 봐? 이 상황에서도 참 대단한 사랑이네. 그 여자가 그 헤어지자는 말 들을까봐 신경 쓰는 걸 보니 한 번 속았으면 많이 속은 거야. 두 번 다시는 안 속을 거고 당신이 진짜 그 여자랑 헤어진대도 나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이제 이혼할 거니까. 그리고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 중으로 집에서 나가줘. 아니면 당신 물건 싹 다 용달차에 실어서 시골에 있는 시댁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결국 제 으름장에 남편은 불이 나게 집으로 가 자기 물건을 챙기더라고요. 홈캠으로 보니 비싼 물건부터 쭉 쓸어 담는데 저런 본성을 내가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전 남편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바로 여동생과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였어요. 상간녀의 오빠요.
그는 상간녀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뭐해? 빨리 사과드려. 우습게도 상간녀의 오빠와는 달리 상간녀는 상당히 삐딱한 모습이었어요. 왜 내가 사과해야 해? 그 남자는 내 남자였어. 이 여자가 나중에 와서 내 남자를 돈으로 꼬신 거라고. 게다가 이 여자는 돈만 보고 결혼한 물주였거든?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니 나한테서 남자를 뺏어간 건 이 여자지. 그리고 사과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웃겼어요. 두 분 여기 왜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제 전 남편과 잘 만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남자 지금 한 푼도 없어요. 말 그대로 빈털털이죠. 저한테 다 털린 데다가 이번에 위자료도 내야 하거든요. 뭐 제가 불륜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면 상간녀 소송비를 남편이 대주기도 한다는데 그럴 돈은 없을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빚부터 갚아야 할 테니까요. 상관없어. 어차피 자기 병원 가진 의사라 그 정도 돈쯤 금방 벌거든? 그러니까 오빠, 왜 날 여기로 데려와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건데? 아빠도 그래. 의사 사위 두는 걸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렇죠. 의사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개원하느라 은행에서 1억 5천 빌렸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7천만 원을 빌렸고 저한테도 2천 정도 더 빌렸어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서 위자료도 상당히 나올 거고. 그 빚 청산하려면 1년 안에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집을 팔면 되잖아. 그 남자 집이 평수도 넓고 꽤 노른자 땅에 있어서 돈이 된다고. 아, 그 집이요?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어쩌죠? 그건 제 아버지 거였고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 전부터 아버지 명의였으니 그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 씀씀이가 좀 해퍼요. 이제까지는 제가 신용카드 값을 많이 메워줬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이 그 일을 해주셔야겠네요. 저번 달 건 카드빚이 거의 2천만 원이던데. 뭐 사랑한다면 그 정도 돈쯤 내줄 수 있죠. 안 그래요? 제 말이 계속될수록 상간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제잘거리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 오빠는 그 와중에 저에게 어필하더라고요. 이 못난이는 제가 교육을 잘 시킬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결혼을 어떻게든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쪽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치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지금 이 사태에 분노를 하셔서요. 상간녀 당신이 호적파이고 남이 되지 않는 이상 제 여동생과의 결혼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남이 되더라도 이미 서로 간에 안 좋은 이미지만 쌓여서 그쪽 부모님들도 저희와 다시 연을 맺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상간녀의 오빠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남자가 제 여동생을 더 많이 좋아한 듯 보였어요. 그치만 어쩌겠어요? 가족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저는 헬쓱한 얼굴의 상간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상간녀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치만 그 사람에게 빚이 많으니까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가 결혼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또 모르죠? 저처럼 돈 뽑아주는 기계 노릇만 하다가 돈 다 갚고 버려질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을 즐기세요. 이제 그 남자 솔로거든요. 뭘 해도 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쵸? 제 말에 상간녀는 기분이 상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상간녀의 오빠도 부랴부랴 동생을 따라 나가더군요. 그 이후로 두 사람에게서 연락은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상간녀는 집에서 의절당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여전히 비싼 브랜드만 골라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아직 저와 아버지 빚을 다 갚지도 못한 주제에 고가의 물건을 사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더라고요. 일부러 다가가 아는 체 했어요. 이런 곳에서 다 보네? 잘 지냈어? 그랬더니 제가 들고 있는 봉투부터 보더라고요. 결혼 시절 전 남편이 갖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그 고가의 시계였거든요. 어머, 이런 데서 만나네? 잘 지내? 아, 이거 역시 알아보네. 1년 전이었으면 당신 것이 됐을지도 모를 시계야. 지금 재혼한 남편 생일 선물이거든. 뭐? 1년 만에 벌써 재혼? 너 설마 나 만나고 있던 동안 바람 폈어? 맞바람이면 나만 이런 고생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미안하지만 맞바람은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것도 이해해. 솔직히 나는 당신한테 너무 당해서 다신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짝은 다른 데 있었더라고. 그런데 상간녀랑은 잘 지내? 그쪽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야. 상간녀 소송비 못 내준다고 하니까 헤어지자더라. 너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했어? 뭐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당신이 이룬 것 중에 뭐 하나 당신 힘으로 이룬 게 없다는 거 말이야. 빚이 그렇게 많다는 게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면 이해는 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엔 확실히 큰 금액이잖아.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너무 기쁘고. 이혼한 뒤로 사람 많이 변했네. 그런 이야기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 행복처럼 여겨도 되는 거야? 그리고 외도라고 해봐야 딱 한 번이었잖아. 외도 한 번에 이혼당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만큼 당신이 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지. 웃기시네. 외도는 한 번뿐이었지만 그동안 나한테 해온 거짓말은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속였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겨우 가라앉힌 화가 끓어오를 것 같거든? 결국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전 남편이 먼저 자리를 뜨더라고요. 하긴 지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텐데. 게다가 그렇게 사치 때문에 피를 봤으면서 여전히 비싼 브랜드만 둘러보러 다니는 전 남편을 보니 이혼한 게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솔직히 이혼 후에 제가 언제나 즐겁고 개운한 마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힘들고 적적한 시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동네 소꿉친구랑 이혼을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를 좋아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결혼하는 바람에 저를 향한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혼 후에 고생으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절 보고 위로해주러 왔다가 제게 고백해 오더라고요. 저는 저만을 꾸준히 바라봐준 그 친구의 모습에 그 사람과 재혼을 결심했어요. 이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데 재혼을 결심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진심을 소중히 여긴 결과였어요. 이혼 소송 끝나고 바로 혼인신고도 했고요. 재혼한 사람은 의사처럼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저만을 바라봐주는 듬직한 사람이에요. 제 이혼 후에 아버지는 조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물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 나중에 저처럼 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의사 사위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는 신뢰와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이런 사람, 이런 사연도 있다는 걸 모두와 나누고 싶어서 긴 글을 써봤어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접어든 여자로
저에게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썰로나마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던 일을 몇 개월 전 해치우고 시끄러운 속을 달래고 나니 썰을 풀 용기가 생겨나네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사이다스럽게 대처한 것 같아서 자랑 삼아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추천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호르몬이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통 고부간의 갈등은 남편의 중재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연애할 시절부터 삐걱거림이 참 많았어요. 시모는 남편이 어린 시절 시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굳은 일 다 해가시며 남편을 키워내셨거든요. 그 당시 여자 혼자 어린 아들 키우려니 얼마나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을 많이 보냈겠어요. 게다가 시모가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남편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억척스러움은 기본이고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무대뽀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죠. 시모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을 혼자 키워낼 수 없었을 거라 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 이혼율은 올랐고 혼자 아이 키우는 일이 뭐가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요. 시대가 변한 만큼 시모도 마음가짐을 달리 먹어야 하는데 옛날 그 시절 그때에 머물러 있으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요. 시모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남편을 쥐락펴락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남편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늙고 지쳐서 이제 힘이 없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짓 안 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그 세 마디로 남편의 모든 행동을 본인의 입맛에 맞춰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냐고요?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죠.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다들 그런 착각 하잖아요. 나라면 저 사람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다르다. 뭐 그런 착각이요. 저도 당연히 남편과 살부대끼며 살면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모랑 사는 게 아니라 저랑 사는 거니까 남편에게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답답한 일들이 차고 넘쳤지만 버텼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랑 남편이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는 아주 요란법석을 떨면서 시모가 본인 발을 다쳤다고 그래서 병원이라고 저희가 놀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면 그냥 발에 조금 생책이 난 정도로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느니 깁스를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어요. 응급실에서도 몇 번 퇴짜를 맞고 동네 병원에서도 이건 그냥 소독만 하셔도 된다. 병원 올 일이 아니다 해도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셨죠. 주말에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고 있으면 슬그머니 남편에게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밖에 나가고 싶다.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아는데 이러면서 남편한테 자꾸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볼 건데 좀 껴달라고 불편하게 그러셨어요. 또 우리 효자 남편은 한두 번 거절하고 나니까 세 번 거절은 마음에 걸렸는지 저한테 양해 좀 해달라고 하고 한창 불타오를 시기에도 세 번에 한 번꼴로 시모랑 같이 데이트를 하러 다녔다니까요. 거기다가 저희 부부가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특히나 액션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 영화 제작사에서 신작이 나오면 무조건 가운데 자리에 미리 티켓팅을 해서 보러 갈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거 보러 가려고 하면 본인도 껴달라고 하고 제가 오죽하면 해외 영화라 자막도 읽어야 하고 엄청 어지럽고 시끄러우실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돌려서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좋다고 굳이 따라와서는 영화 끝나고 멀미가 나서 죽겠니? 자막이 너무 빨라서 내용을 모르겠네 하시면서
집에 가자고 남편만 쏠랑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글로 쓰니까 연애할 때부터 답이 없었는데 전 왜 결혼까지 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했던 것 같네요. 남편도 생각해보면 엄청난 마마보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콩깍지가 씌어 있었는지 그게 다 시모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 남편에게 절대 합가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합가 생각은 안 했다며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입장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합가를 하지 않을 거면 시댁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혼집 위치를 시댁 근처로 잡으라고 종용했어요. 칼같이 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애매한 것이 시댁이 딱 남편과 제 직장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교통편도 좋은 편이었고요. 어차피 합가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아뒀으니 한 수 접어서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기분이 좋았는지 통 크게 신혼집 얻을 때 보태라며 3억을 주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족이 된다고 하니 저를 좀 이뻐해 주시는 건가 싶어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안 되는 건데. 항상 후회는 뒤늦게 하는 법이죠. 완전 제 착각에 빠져서 시모가 저를 위해 3억을 내어준 거라 생각했던 거죠. 양가의 축복 아래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에 겨워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채워가는 신혼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맞벌이로 지친 와중에도 서로를 챙기고 밥상을 같이 나누는 게 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부터 그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직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일은 많은데 연봉이 적었고 연봉 협상 테이블 상황도 여의치 않았거든요. 영업부라 허구한 날 술을 먹어야 했는데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살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주는데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연봉이 1.7배나 높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직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세를 생각하면 바짝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른 신혼부부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연봉만 1.7배 높은 게 아니라 술을 먹어야 하는 빈도수도 1.7배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고요. 남편이 술을 꽤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만취되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술 먹고 들어와서 대화가 좀 되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도 못 찾아오고 현관 앞에서 잠들지를 않나 술을 하도 마시니까 위장에도 탈이 나고 현관 복도며 집 거실이며 토사물을 뱉어놓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채우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겨우 결혼한 지 6개월 지났을 뿐인데 남편이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토하러 가고 다음날 아무 기억도 못하고 저한테 집에 어떻게 왔어? 하고 되묻는 놈이라면 같이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말 못할 것 같고 시모를 붙잡고 여러 번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부부관계도 없고 이래서는 애를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시모가 남편 편을 막 들면서 애는 천천히 가져도 상관없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고 키워야 노후 준비도 빨리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딱 이러셨어요. 근데
그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우리 아들이 술 먹어서 그런 게 맞니? 우리 아들이 건강한 체질이라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을 건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너한테 있지 우리 아들한텐 없다.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건 너의 탓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아니,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뻗어서 잠만 자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제 탓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야 애가 생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건 쏙 빼놓고 그냥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했더니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또 버럭하시고 잘 지내고 싶어도 잘 지낼 수 없는 관계가 고부관계라더니 그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모가 나한테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는데 혼자 있는 게 외롭진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퇴근하고 나면 저녁 7시는 되고 남편이 뭐 언제 들어올지는 몰라도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집 정리도 좀 하고 TV도 보고 취미 생활하느라 사실 그 시간이 지루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아주 가끔 술 한잔 땡길 때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글쎄요 하고 말았더니 저한테 냉큼 내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거침없이 시모에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집이 코앞인데 합칠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시모가 입을 삐죽이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넌 나랑 같이 사는 게 싫으니? 보통 며느리들 같으면 면전에 대놓고 싫은데요? 이런 말 못하겠지만 저는 입 빨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바로 말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무슨 용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싫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인데 어머님이 저희랑 같이 살면 부부 빨래에 청소에 밥에 그거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적당히 거리 있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시모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청소에 밥에 빨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하기 싫으셨겠죠.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전업주부였다면 시모는 몸만 달랑 와서 저를 엄청 괴롭히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잔소리해대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아들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내내 외치셨겠죠. 그때만큼은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은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예상대로만 일이 흘러가는 건 아니었어요.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날도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고 저희 아파트가 신식 아파트는 아니라서 현관 입구에 계단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높이가 좀 일정치 않고 제멋대로이기도 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쇠붙이로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도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곳이기도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계단에서 하필이면 남편이 발을 헛디뎠고 높은 계단은 아니었지만 날카로운 쇠붙이를 얼굴로 긁으며 고꾸라지는 바람에 크게 다친 거였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경비 아저씨 연락을 받고 뛰쳐내려갔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다 긁혀서 상처투성이었고 발을 심하게 삐었는지 발목이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놀래서 눈물도 못 흘리고 악소리만 내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다 긁혔지, 발에는 깁스를 했지, 피멍도 막 올라오지, 치아도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속의 뼈가 어찌 다쳤는지, 머리는 안 다쳤는지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의사 말에 너무 놀랬습니다. 뇌파 검사를 위해서 빈속으로 진행되어야 하니 금식하라는 안내를 받고
입원 병동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술이 덜 깨서 비몽사몽하고 있고 저는 잠이 확 깨서 남편 옆에서 간호를 하고 미리 시모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병원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술 먹고 속이 얼마나 아프겠냐면서 글쎄 흰죽을 쏘아다가 오신 거예요. 보온병을 열어서 흰죽을 꺼내 남편 입에 들이미는데 의사가 금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놀래서 시모 손을 탁 쳐냈더니 도끼 눈을 뜨면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금식해야 된대요. 검사가 밀려 있어서 잠시 병실에 온 거예요. 요즘은 밥 다 먹고도 검사 가능하다더라. 우리 아들 속이 얼마나 허하겠니? 그러면서 제 말은 모조리 무시하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들이미는데 의사가 금식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말은 안 듣는 건지. 만약 한 입이라도 먹었다가 검사 늦춰지면 그건 또 누구 보고 감당하라고 저렇게 대책 없이 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있나요? 간호사 호출 버튼 계속 눌렀죠. 남편은 술이 안 깨서 입도 못 벌리고 잠에 빠져 있고 시모는 계속 입에 죽 넣으려고 난리고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간호사를 기다렸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파악하고 시모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환자분 금식이에요. 금식 안 하시면 음식물 역류해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죽 얼른 치우세요. 그제서야 시모가 아유 그런 줄 몰랐다면서 보온병에 싸온 죽을 치우더라고요. 제가 분명 의사가 금식하라 했다고 말을 했는데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났습니다. 제 말은 무시하고 간호사가 와서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듣는 그 꼬라지가요. 남편은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지 발목이 돌아가서 6주 정도 깁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얼굴에 난 상처를 소독만 잘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치아가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넘어지면서 잇몸을 다친 것 같다고 치아 자체는 괜찮으니 냅두면 아물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집으로 갔는데 시모는 꿋꿋하게 남편 수발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 시모한테 남편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평일에는 시모가 병수발을 해주고 주말에는 제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쁜 평일을 보내고 주말에 병원에 갔는데 시모가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집에 가서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쉬시라고 했는데도 우리 아들 지켜야지 가긴 어딜 가냐며 저를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더라고요. 식사가 나오면 숟가락에 밥 뜨고 반찬 떠서 입에 막 넣어주고 그러는데 남편이 발을 다친 거지 손을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입만 벌려서 그걸 받아먹고 앉아있더라고요. 시모는 이 반찬이 좋냐 저 반찬이 좋냐 하면서 남편 밥 떠주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잇몸도 다 잘 돌아와서 지 혼자 씹어먹고 할 수 있는데 반찬도 작게 다 잘라서 입에 넣어주는 꼴이 진짜 보기 역겨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로 처먹었으면 지 스스로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입원해 있는 3주 내내 저 모양 저 꼴이었어요. 오죽하면 6인실에 남편이 입원해 있었는데 같은 병실 쓰는 다른 보호자분이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시더라니까요. 저한테 슬그머니 와서는 세댁 고생이 많겠어 하면서 제 손을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도대체 평일에 어떤 꼬라지들을 보였길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주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저 옆편 내가 세댁 시어머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니 저한테 그때부터 따발총처럼 와다다 쏘아대시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6인실 병원에 TV가 가운데에 딱 한 대 있었는데 거기에 보통 정형외과 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계신 방이라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병실 내에 계신 보호자들끼리 암묵적인 규칙을 두고 TV를 보셨대요.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같은 걸 딱 하나로 통일해서 보고 계셨던 거죠. 우리 시모가 병실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순번 지켜가면서 잘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일 드라마 보는 시간에 시모가 갑자기 TV 리모컨을 쓱 들고 가더니 본인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막 돌리더래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께서 우리 어디 채널에 있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로 돌려달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그 드라마 안 보는데 왜 같이 봐야 하냐면서 자긴 다른 거 보겠다고 채널을 돌리더래요. 물론 다른 시간대에도 시모가 리모컨을 쥐고 마음대로 채널을 휙휙 돌렸다네요. 시모가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보호자분들도 놓친 애한테 싫은 소리는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아주머니랑 서로 이기적이네 뭐네 하면서 싸우기까지 했다고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낸다면서 시모가 자리 차지한 이후에 병실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라고 저보고 안하 모인 시모랑 어떻게 사냐면서 고생 많다고 절 측은하게 보는데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발목이 많이 붙었으니까 이제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며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달 동안의 입원 생활을 청산하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챙긴다고 따라온 시모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밥이라도 먹고 가시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거실에 붙박이장처럼 가만히 쓰시는 거예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시모한테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집에 가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말을 막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예, 나 없으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니? 이제 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아서 차려 먹겠죠. 배달을 시키던가요. 내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니? 우리 아들 발이 아직 불편한데 어디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야. 너 출근하고 나면 내가 다 챙길 테니 걱정 말고 일 보거라. 솔직히 남편의 상태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니까 시모의 말에 일리도 있고 제가 반박할 거리가 없게 오목조목 말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고집 부린다고 집에 가시라고 등 떠밀 수도 없는 상태고 무엇보다 남편이 시모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저야 뭐 일하고 와서 늘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짐을 하나둘 옮기고 우리 집에 딱 눌러붙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불편하시라고 주말에는 친정으로 피신을 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치를 주려고 일부러 틱틱거려도 꿋꿋하게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만 참자, 2주일만 참자 하고 남편이 깁스를 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통원 치료를 마치고 깁스를 딱 풀고 나니까 드디어 시모에게서 해방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속이 타기 시작했죠. 시모 집이 뻔히 있는데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짐만 늘려가고 어느덧 방까지 하나 떡하니 차지한 걸 보고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시모를 티 안 나게 내쫓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에 고민을 올려보기도 하고 맘카페에도 글을 올려보고 했지만 딱히 좋은 수가 없었어요. 다들 그냥 이혼하세요 하고 말더라고요. 남일이라 쉽게 말하지 이런 걸로 이혼하는 게 쉽냐고요. 그러다가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보다 보니 사이다 대처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퇴근하고 와서 일부러 빨래를 던져놓고 시모한테 어머님 이것 좀 빨아주세요. 흰 셔츠라 손세탁해야 하는 거 아시죠? 하기도 하고요. 어머님 밥은 언제 준비되나요? 어머님 쓰레기 쌓아두면 냄새나니까 바로바로 좀 버려주세요. 분리수거도 해주시고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하신 거예요? 곰팡이 생길 것 같아요. 줄눈도 새로 발라야 할까요? 이러면서 일부러 시모한테 일을 막 시켰어요. 남편이 토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지만 못 본 척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와다다 쏟아냈죠. 시모도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그걸 왜 자기가 해야 되냐고 되묻더라고요. 왜 하긴요, 어머님. 저희 둘 다 맞벌이인데 이제 다시 출근하면 집안 살림을 어머님이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주시려고 집에 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주세요. 시모가 무척 당황했는데 어버버 하는 틈을 타서 쐐기를 탁 박았죠. 내일은 욕실 청소랑 베란다 정리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짐이 많아서 그런지 어머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남은 일 하고 올 테니 밥 다 되면 불러주세요.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남은 일이 있다는 것도 진짜였고 밥 차려달라는 것도 진심이었죠.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나게 재택근무를 하고 밥 다 됐다는 시모의 퉁명스러운 말에 나가서 밥을 신나게 먹었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 먹으니까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 설거지통에 식기를 가져다 놓고 저는 남은 일 하러 가볼게요 하고 방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기가 막혀 하면서 저의 뒤통수에 대고 헛기침을 하시는데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저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수 쳤죠. 분명 합가는 없다고 못 받고 결혼했다고. 어머님 나가실 때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제 와서 말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아직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황에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마마보이 같은 놈이라는 걸 그때 정확히 파악했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보면서 약간 우물쭈물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내 집으로 가련다. 우리 아들도 깁스 풀고 나니까 멀쩡해 보이고. 그러면서 짐 챙겨서 먼저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뒤통수에 대고 우리 엄마 잘 가라고 무슨 영영 생리별 하는 사람 마냥 인사하고 앉았고. 저는 그 꼴 보면서 또 기가 막히고요. 시모가 사라지니까 저한테 슬쩍 정말 합가 생각 없냐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죽어도 없다고 이야기했죠. 솔직히 시모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면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할 일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절대 못한다고 얘기했죠. 남편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냉정하다 어쩐다 하는데 도대체 처음 했던 약속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딴소리인지. 주말에 시모가 괜히 집에 놀러와서는 제 눈치 보더라고요. 남편이랑 대충 합가 이야기라도 했던 건지 뭔지. 제가 대놓고 싫다고 해버리니까 둘 다 저한테 설득의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눈치만 보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보는 제가 답답해서 무슨 일이냐고 그냥 말씀해 보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시무가 살던 집 말이에요. 그게 3룸으로 이루어진 빌라였어요. 지은 지 좀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보수가 잘 되어 있는 집이라 큰 문제는 없었고요. 외관이 많이 낡았지만 거의 대부분 집들이 리모델링 해놔서 집안은 상당히 깔끔했거든요. 옛날 집들이 평수에 비해 방 구조가 잘 빠져 있기도 하고 신축 건물보다 방음도 잘 된 집이고요. 그 빌라가 매매가로 5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전세가는 2억대였어요. 왜? 시모가 저희 신혼집 구할 때 보태라고 3억을 주셨다고 했었잖아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시모의 집을 팔고 집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전세로 들어와 살고 계셨던 거였어요. 집주인도 당장 이사 올 사정이 안 돼서 2년간 시모한테 전세를 두고 있었던 거죠. 5억대의 빌라를 팔아서 2억대 전세로 입주하고 3억을 저희한테 보태주고 그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은근슬쩍 합가를 하려고
남편이랑 짝짝꿍을 다 맞춰놨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딱 잘라 싫다고 한 상황인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가 차서 시모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난다고요? 글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라고 했다네. 우리 엄마가 우리 신혼집 살 때 돈 보태주셨잖아. 따지고 보면 이 집이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실걸? 내가 너네 번듯하게 살았으면 해서 3억이나 보태주지 않았니? 내가 여기 지분이 있어도 한참 있는 거지. 내가 안방 써도 될 만큼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 아주 뻔뻔하게 두 모자가 저한테 대놓고 합가 요구를 하는데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안방 쓰시면 되겠네요. 제가 나갈게요. 하면서 바로 방에 들어가 제일 큰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제가 짐 싸는 걸 보고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막 질렀어요. 시모도 저한테 되바라진 기집애라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대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되바라졌다고 욕을 하는 거냐고요. 분명히 처음 결혼할 때부터 합가는 절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한 거 아니냐며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스리슬쩍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전세 계약 끝날 시점에 은근 눌러붙으려고 작정한 것도 그렇고 다 계획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지니까 시모의 불같은 성격이 타오른 건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머리채를 잡혀 시모에게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가 머리채 잡혀 악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말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이거 놓고 말하시라고요. 어머님이 그럼 저희 집 살림 다 봐주실 수 있어요? 저도 남편처럼 그냥 바깥일만 하고 집안일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냐고요. 이게 어찌 며느리 주제에 지 남편이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확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너네 엄마랑 같은 마음이냐고요. 너네 엄마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썼지만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이제는 진짜 될 대로 되라, 나도 막 나간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끽해봐야 이혼밖에 더 하겠어요? 애도 없겠다.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해보라고.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며느리 주제에 남편이랑 똑같이 하려고 드냐는 그 말에 동의하냐고. 아무래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저는 그런 쌍팔년도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남편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절로 끼어지더군요. 남편은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 저를 못된 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다 늙은 시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다른 집은 서로 모시려고 하던데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며느리가 시모 모시고 사는데 쌍수 들고 환영합니까? 당신은 지금 하늘에 매달려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땅에 두 다리 붙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여자 없으면 살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입이 뚫렸다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를 내? 뭐가 어쩌고 어째? 하늘 같은 남편을 우러러볼 생각은 않고 지금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뭐야?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여기저기 토해놓고 옷도 맨날 뒤집어서 벗어놓는 인간이 저 없이 뭘 하겠어요? 저도 그동안 할 말 없어서 입 다물고 살았던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할 거예요. 머리채 잡은 것까지 위자료 톡톡하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혼의 위자료 이야기를 하니까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와다다 쏟아냈어요. 나는 분명 합가는 절대 못한다고 이미 말을 해뒀는데 그걸 굳이 못 지키겠다고 한다면 나도 더 할 말 없네요. 평생 어머님이 이 수발을 들든 말든 저는 탈출해야겠어요. 참나, 누가 무서울 줄 알고? 그래, 너 나가. 내가 내 아들 챙기면서 잘 살 테니까 너는 짐 챙겨서 나가.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 옷가지들과 제 귀중품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의 팔을 턱 붙잡았지만 더 센 힘으로 뿌리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왔어요. 제가 큰 캐리어까지 들고 친정에 오니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셨지만 저는 천천히 모든 일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반문했지만 엄마가 아주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래서 남자들이란 다 똑같다는 거야. 지네 엄마 챙길 줄이나 알지 평생 붙어 사는 마누라 챙길 줄은 모른다니까. 왜 결혼만 하면 효자 노릇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네 아빠도 똑같이 그러더니 내가 아주 입이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산 줄 알지? 엄마가 씩씩거리니까 아빠가 바로 엄마 화를 풀어준다고 변명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한테 엄마 같은 사람 어디에도 없으니까 잘 좀 하라고 했어요. 모질이 같은 남편 덕분인지 저희 부모님 사이에 쌓여있던 앙금도 이 기회에 풀어버렸고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번복은 없다고 친정 부모님께 딱 말씀드리고는 이혼 서류를 프린트해서 착실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빈칸 없이 꽉 채워서 다음날 눈 뜨자마자 집에 찾아가 미처 가져오지 못한 짐들을 챙기고 남편과 시모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적을 건 다 적어놨으니 나머지 채울 부분만 채워서 가정법원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듯 해보였지만 시모는 오히려 바락바락 저한테 아주 잘 됐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지아비 버리고 먼저 도망가면 평생 불운하다나 뭐라나. 저는 당연히 듣는 척도 안 했죠. 남편이랑 평일에 반차를 내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이혼 교육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착실하게 교육까지 듣고 법원에서 준비해주는 상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회유하려 했지만 이미 정이 다 털린 상태인데 다시 붙잡고 말고가 어디 있겠나요. 다행히도 아이가 없어서 한 달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출두해서 이혼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둘이 구청 가서 접수만 하면 됐는데 이혼이라는 건 참 복잡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 술 먹고 두어 번 전화하기도 했고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긴 했는데 둘 다 안 받았어요. 뻔한 이야기 할 것 같아서 받기 싫었죠.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화해한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한 달이 지나고 재판 날이 다가오자 시모가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엄마한테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합가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따졌다는데 엄마가 시모한테 소금을 뿌렸대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어떤 시집살이를 시킬 줄 알고 합가하는데 동의하겠냐고. 이혼하는 마당에 찾아와서 찌질하게 이러지 말고 꺼지라고 했대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나니까 시모가 저한테 구구절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남편의 히스테리에 술주정에 아주 정신이 쏙 나갔었나 봐요. 저한테 뭐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고, 노인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셋이서 북적북적 살다 보면 갈등 같은 것도 별로 없을 거라고 문자를 했길래 쿨하게 답장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토하는 거 잘 치우시고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주위 이웃들이 민원 넣는 것도 잘 해결하시면서 원만하게 사시고요. 현관 앞에서 잠드는 경우 많으니까 입 돌아가지 않게 입을 잘 덮어주시고요. 집안일 열심히 하시면서 아들 뒷바라지 잘 해보세요.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까지 붙여서 완전히 약을 올렸더니 쉬지 않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전화기 전원 꺼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도 앞으로 쓸데없이 연락하지 말고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했고요. 이혼 확정 나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고 나니 제 배우자 이름에 남편 이름이 사라지더라고요. 등본까지 딱 떼서 깔끔하게 확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분들의 사연을 몰랐다면 이런 사이다 대처가 가능했을까요? 집단 지성이라고들 하죠.
여럿이 힘을 합치니 제가 생각도 못한 말들이 쑥쑥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돌아왔지요. 벌써 저에게는 몇 개월이나 지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빗길 조심하시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두 모자가 아주 평생 알콩달콩 서로의 뒷바라지하면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홀가분한데 전시모는 짐덩어리 짊어진 기분이겠죠? 정말 고소해 죽겠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늘 고소하고 깔끔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생기면 들고 오겠습니다.